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입니다. 항상 2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저 히스. 그야말로 미국이 지금 이 2차 대전을 겪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나고 할 때 네.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무리한 빨갱이 사냥이라고 네라고. 좌파들은 몰았지만 네. 이 엘저 히스의 존재 자체가 당시 미국의 정권 깊숙한 부분에 그야말로 좌파의 간첩이 있었다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5.24 선언은 통일부가 폐기 이제 사실상 폐기하자 하니까 곧바로 미국하고 관계없이 북한하고 지금 문이 주도적으로 대화나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려하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자, 이 엘저 히스가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 엘저 히스라는 사람은 1904년에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집안 자체는 뭐 그 금수저 집안은 아니었고 중산층이었다가 이제 약간 몰락한 집안인데 이제 학부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존스 홉킨스 대학 그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서 아마 그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서 하버드 로 리뷰 그러니까 그 법률 잡지의 편집장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로스쿨에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뭐 수석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올리버 웰델 홈즈 연방 대법관의 비서가 되는데 이제 홈즈 대법관이라는 분이 이제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적 공익에 대해서 이제 그런 판결을 아주 유명한 판례를 만든 이제 홈즈 대법관의 비서이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1929년 공산주의자인 프리실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1929년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공황 이제 시기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이제 성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제 1933년 농업조정국의 이제 법률 자무관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관료로 이제 일을 하기 그때 시작했는데 이제 대공황 시대에 이 대공황에 대한 이 뉴딜 정책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네. 미국의 당시에는 이제 농업 국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노동자도 있었지만 농민의 숫자가 소농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올라가니까 뉴즈벨트가 농산물을 사주고 가치를 보존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농업조정국이라서 네. 뉴딜 정책의 핵심 부서였어요. 핵심 부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이제 분노의 포도로 잘 알려진 것 같이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농사했던 농부들이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제 그런 각종 대출이나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해서 땅과 집을 뺏기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정처 없이 이제 유랑하는 이제 그런 현실 속에 이제 이런 영역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제 어떤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결국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이제 위헌 시비를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위헌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적인 어떤 법이다, 위헌적인 기구다라는 판결까지 받게 돼서 결국 이제 활동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1934년에 군수 산업 분야에 이제 히스는 군수 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상원의 특별위원회, 당시 나이위원회라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군수 산업을 관장하는 이제 그 상원위원회 일을 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소련의 간첩망을 관장하고 있던 조지프 피터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제 KGB가 아니라 소련군 군 참모부 본부 정찰 총국에 이제 연관된 소련의 간첩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포섭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간첩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36년에 이제 국무부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이제 유명했던 것이 1945년 2월 이제 얄타회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히스가 이제 에드워드 스테이튼스 국무장관과 함께 이제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좀 그러니까 뭐 국제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루즈벨트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얄타회담이 사실 국제 조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상원에서 이제 통과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상원 인준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루즈벨트 고민하다가 요거를 조약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성명이라고 하자. 이제 그때 요런 이제 고민을 이제 이쪽에 잠언을 쓴 건데 이것도 요 내용을 상당히 준 사람이 또 히스일 정도로 루즈벨트의 아주 전적인 이제 신뢰와 총애를 받았고 이제 변호사 중에 변호사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이때 합니다. 보면 루즈벨트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거의 척근에만 의지해서 예. 말미에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마음 이제 딱 뭐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 몇 믿을 수 명만.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이제 그런 사실 그런 파행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엘저 히스는 이제 전후 이제 가까웠을 때 이제 그 루즈벨트의 야심적인 이제 기획장인 유엔의 임시 사무총장이 되고 유엔 현장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유엔의 어떤 이제 그걸 초석을 다 만든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이렇게 잘 나갔는데 1946년 말에 이제 돌연 국무부를 떠나서 카네기 재단 이 세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카네기 재단이라 하면 미국의 그야말로 석유, 네. 철강 카네기. 네. 그러니까 이 지오더 루스벨트에 의해서 해체된 미국의 대표적 재벌이 이제 카네기하고 록펠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재단을 만드는데 거기 이사장으로 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삼성재단. 예,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로 갑자기 옮긴 거죠. 한참 그 핵심적인 막 국제 외교 무대에서 스타로 막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 당시 벌써 이제 미국 연방 수사국의 내사가 이제 진행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워싱턴에서 소련 간첩망을 운영하던 엘리자베스 벤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FBI에 자수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이 벤틀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FBI 제시한 간첩 명당 중에 아주 유력한 고위 공무원이 이제 이 엘저 히스와 재무부 차관보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또 예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사실 제보가 존재를 했었는데 1940년대 이제 그 타임 편집자 휘테커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타임즈지. 예. 그다음에 조지 클로슬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사실 이제 간첩이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인 간첩과 소련 정보기관 간에 연락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원래 사실 골수 공산주의자였는데 1937년에 이제 스탈린 대숙청 이제 그거가 1939년에도 히틀러와 스탈린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니까 이제 공산주의 함멸을 느끼던 차에 그래서 이제 1939년 말에 이제 그 백악관에 소련 간첩들이 이제 국무를 비롯한 미국 정보 요소에 침투해 있다고 1차로 이제 경고를 하는데 결국 이제 백악관은 이를 묵살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FBI가 전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국무부 차관보가 이 면담을 루스벨트한테 신청했는데 이 체인버스가 네. 국무부 차관보가 나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놓고 또 루스벨트한테는 전달도 안 했고.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그런데 모르죠. 루즈벨트는 소련 간첩과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겠다. 이 루즈벨트도 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편향돼 있는 사고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이자 대통령인 것도 맞지만 확실히 좀 이념적으로는 좀 편향돼 있던 부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트가 급사하고 뒤에 이제 트루만이 그렇습니다. 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반공적이고 소련에 적대적이니까 챔버스가 이제 말이 좀 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1947년 경부터 이제 미국 하원이 이제 비미 활동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제 소련의 협조자, 소련의 간첩들을 이제 삭출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위원회에 이제 체인버스가 출석해서 이제 엘저 히스가 자기에게 국무 기밀 문서를 노출했던 소련 간첩이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그 엘저 히스를 추궁했던 사람이 바로 리처드 닉슨이. 그러니까 닉슨이 이때만 해도 소장파 의원으로 대단했죠. 반공주의자로. 근데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하고 사바사바하고 또 지금 베트남 전에 철수하고 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히스가 이제 체인버스가 공개적으로 간첩이라고 하니까 이제 히스가 이제 그 체인버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간첩 재판이 아니라 이제 체인버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체인버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히스가 이제 그 국무부 이제 간첩이다 주장하면서 이제 국무부 기밀 문서들을 적은 이제 히스가 전달해준 그 6필 메모들과 그다음에 그 히스의 부인인 프리실라가 타이핑한 문서 등을 찍은 마이크로 필름을 이제 물증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 부인도 또 유명한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입니다. 열렬한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사실 소송 전략적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원본 문서가 아니면은 이제 증거로서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데 히스의 변호사도 아마 히스가 아마 그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필름이 물증으로 제시되니까 히스 변호사들이 이제 프리실라가 이제 부인인 프리실라가 사용했던 타이프라이터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제 그 타이프라이터에 대한 이제 글자와 그 타이프라이터였던 그 활자하고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일치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히스의 변호인들이 저거 족쇄를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안들 이거는 안 밝힐 예,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밝힐 거나 아니면 히스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뭐 변호사들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오바를 하고 예, 의뢰인은 확실하다 그러고 우리가 확실히 마무리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무리 이제 짓고 승리하자. 상대를 참패하자 시키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검증하고 일참으로 해서 이제 히스가 간첩죄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래전 일이어서 간첩죄로 이제 공소시효는 끝나서 결국 이제 위증죄로 이제 미국 하원이 위증죄로 고발해서 이제 5년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히스는 1954년 11월경 얼마 크게 막 이제 감형 44개월 살았네요. 예, 감형에서. 44개월 정도 살아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상원에서도 주도했던 이제 메카시 이제 상원 의원이 사실은 이제 무리한 주장들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사실은 맞는 말도 많았는데 많은데. 그 사람의 스타일과 네. 또 좀 편집증적인 태도나 네. 개인적인 비호감이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이제 비춰지면서 네.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게 됐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박홍 신부님의 과거 발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침투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에도 막 누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자초하신 그런 아직도 통일한 참 그 과정을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카시도 결국에 이제 몰락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엘저이스는 출소한 후에 자신이 그런 메카시즘 광풍의 피해자라고 이제 희생자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미국의 드레피스 억울한 어떤 옛날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이제 이 독소 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의 관계에서 유대인이 독일에 간첩을 했다 해갖고 몰아서 이제 이 장교 유대인 장교한테 다 이렇게 깜빵에 보냈는데 이제 프랑스 지식인들 에밀 졸라 등이 그게 아니다 해서 명예를 회복한 그 사건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바가 이제 1960년대 이제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리버럴 좀 좌파적 분위기로 가게 되니 아예 뭐 엘저 히스는 정말 누명을 쓴 사람의 대명사로 이제 요즘 뭐 돈 먹고 깜빵 갔다가 재심하자 하고 뭐 마치 민주화의 희생양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승승장구했던 그 원조가 이제 엘저 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참 엘저 히스한테 비극인 것이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냉전 이후에 이제 공개된 소련 문서 이제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때도 엘저 히스는 이제 자신의 어떤 무죄를 아주 그냥 백일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KGB에 이제 어떤 자신에 관한 문서 내용을 이제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KGB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봐라 내가 이제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스는 KGB에 관련된 스파이가 아니라 소련 군과 관련된 스파이니까 당연히 KGB에는 관련 내용이 없죠. 근데 이제 결국 군 관련 문서나 이제 정보 조직에 의해서 결국은 엘저 히스가 문서로서도 이제 간첩이 확인되는데도 엘저 히스 본인은 1996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죽는 날까지도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라고 행세했고 심지어 지금도 미국의 뭐 진보적 좌파 지식인들은 엘저 히스는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쫓겨나니까 그 강경 수골통 이 수골 닉슨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를 간첩으로 몰았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저 히스 같은 경우에 또 저 우리나라하고도 좀 약간 관련이 있는데 1942년 1월 2일 날 이제 이승만 당시 이제 미국에 계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부를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이제 엘저 히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좀 승인을 해달라 미국 정부가 그랬더니 히스가 이를 극구 이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관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소련 얘기를 꺼내야겠다 싶어서 소련이 이제 한반도를 강점하려는 야욕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도 미국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엘저 히스가 당연히 소련의 간첩이니까 이에 아주 일가를 하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이제 대통령을 이제 아주 냉대했던데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마 엘저 히스가 소련의 간첩일 줄하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 한 이 바인스탄이라는 연구가가 히스가 억울하다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저 소련하고도 연관이 깊었지 않습니까? 왜?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동구권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당시에 스탈린은 이스라엘 건국을 도와줬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반대했고 네네. 중동에 네네. 영국이 이 에리아에서 분열시킨다고 반대했고 반면에 소련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설립하는 쪽으로 아예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라. 그걸로 보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단 탈출을 시켜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소련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실은 관계가 깊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소련의 정보기관 등을 만나니까 점점 조사를 하면 할수록 히스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히스가 이거는 간첩이다.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76년에 위정이라는 책을 내서 히스는 간섭 맞다고 못을 박았대요. 그 뒤부터 이제 히스의 이런 뭐 옹호를 해주는 시각들이 이 책이 워낙 잘 써져서 예.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이제,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건이 이제 빨갱이 간첩을 하다가 돌아서서 다 폭로했던 이 챔버스에게 이 메달을 줬다며. 네네. 예. 그래서 사후에 명예를 회복했는데, 근데 동구권이 이제 물려지니까 이제 이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도 재밌어요. 히스가 이게 뭔가가 구리니까 그 당시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네. 선수를 쳐가 예. 소련의 그 군사 자료 책임자이자 역사학자인 이 디미트리 볼코고노프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자기가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린 놈이 항상 범인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히스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히스에 대한 비방은 근거가 없다 해서 히스가 좋아하면서 바인스타인 등이 이제 자료를 제대로 조사했냐 하고 자기에 대해서 간첩 맞다고 규정했던 사람에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장군이 이 볼코고노프라는 장군이 새로운 성명을 발표해서 자신은 KGB 자료만 뒤졌고 네. 소련 군 정보기관 자료는 안 뒤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히스가 이런 거는 KGB 자료를 뒤져달라 하면 자기가 안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잔머리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주사파들 못지않네요. 하버드 로스쿨 편집장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교묘한데 그런데 이제 헝가리라든지 동구권에서 지금 이 역사 연구가들이 이제 히스가 이제 자기 조직으로 이제 각종 미국 간첩망을 다 편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CIA와 NSA가 국가안보국이 40년대 이제 소련 암호를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렇죠. 난 뒤에 찾아갔고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다 암호 해독을 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니까 이제 45년 3월 30일 소련 암호 전문이 나왔는데 히스의 이게 그 코드 네임이 알렉스 모인 알렉스. 네네. 알렉스는 35년 이후 소련 군사 정보를 위해 일하는 미국 간첩인데 얄타 회담에 참석하였다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소련 외무장관 비신스키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비신스키는 알렉스의 활동에 감사했다. 그런데 얄타 회담 이후 모스크바로 간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그렇죠. 미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를 수행해서 간 사람이 엘제 힐스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정체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간첩이 됐는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을 때 이 이야기를 간첩인 줄 알았으면 예? 기가 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얄타 회담이 그 당시에 비행기도 시원찮고해서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래가지고 크림 반도의 흑해변의 얄타까지
갔는데 또 소련이 당시에 그 불편한데 장소를 마련해가 굉장히 먹을 것도 막 엉망이었대요. 날씨는 또 2월이니까 또 예. 쌀쌀한 날씨를 예. 거고. 그 마이클 dobson가 미국의 유명한 그 역사 기록 예. 저 작가 예. 그 사람의 1945 책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 뭐 쥐가 디글디글하고 예, 예. 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예. 없고 수도가 안 되는 경우도 예.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제가 볼 때 이제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루즈벨트나 이제 그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견딜만 했겠지만 그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다 보니 이게 사실 회담 자체가 정상적으로 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뭐 어느 저쪽에서는 제대로 뭐 자기도 하고 먹겠는데 이쪽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떤 회담을 한다, 예. 씨름을 한다, 이게 뭐 승패는 뻔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미국 같이 이 반역적인 이 자에게는 사형을 가감하게 하는 나라에서 이 히스를 끝까지 봐줬다라는 거는 히스한테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저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서 냉전으로의 전사로 뭐 되어 있는 뭐 존 덜레스 예. 뭐 그 이런 포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 엘저이스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이제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은 루즈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 루즈벨트의 실체, 그래도 어쨌든 이제 뉴딜, 그러니까 대공황을 극복한 이제 맞아 미국의 전설적인 이제 지도자인데 대통령인데 만약 루즈벨트의 정말 어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이 성향 내지는 연관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뭐 미국 같은 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이고 또 국론을 분열시킬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엘저 히스의 어떤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라도 너무 엄하게 처벌한다거나 너무 엄하게 제재하는 거는 오히려 회피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얄타 회담 때는 소련이 망했고, 독일이 이미 망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만 벌어지고 있을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945년 2월. 예? 예. 소련이 이제 독일이 거의 망하는 게 확정된 그렇습니다. 시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논의된 거는 이제 전후 처리 부분인데 한반도 분단이 거기서 이제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루즈벨트가 제정신이었다면 한반도를 안 떼줘도 국경에서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나마 전 뭐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세계 다행인 게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잔인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루즈벨트가 그래도 4월이라도 사망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만약에- 살아가 6월 달이나 7월 달뭐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아마 일본도 아마 분단이 되고 일본의 아마 홋카이도나 이런 지역은 분명히 아마 넘어갔을 수도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재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과 관계없이 이제 남북 교류나 지원을 무조건 재개해야 된다 주장하고 북한의 항상 입장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윤미향이 그 보면 가족들이 다 네. 친북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지원을 주장하고 그리고 민족이 먼저 우선이다. 미국은 무시하고 가야 된다. 친중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반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의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다 간첩이거나 또 북한에 가서 했던 바른 전모나 행동했던 것들 또 북한 사람과 접촉했던 내용이 나오면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간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엘저이스라는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제 윤미한, 조국 이런 사람 보면서 엄청 열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다 이렇습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신념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윤미한 조국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 그런 거는 기대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명백히 100% 쇼죠. 자, 그걸 넘기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주사파를 했다가 그 위에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주사파 북한을 이로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갔고 청와대에 있고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기회가 나타나면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도 북한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99%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들은 생각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헬 히스의 실제 정체는 소련 기록뿐만 아니라 동구 이제 공산권 국가들의 어떤 그 당시 이제 그 요원들이라던가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딱 됐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현재 북한 체제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과연 이제 해방 이후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북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정말 대한민국이 찾을 수가 없었겠느냐. 소련이 지금 붕괴되고 동구권에서 공산권이 몰락하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이제 선생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블럭이 또 나름 정말 그래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자꾸 형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러저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6.25가 북한 이제 그 스탈린과 김일성의 소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엉뚱하게 흐루츠초프가 폴란드나 이런 이제 어떤 정상 그 지도 공산당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는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이 지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보수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은 지금 막 알게 모르게 암약하고 있는 이제 북한의 에이전트들이 과연 이렇게 많았겠나.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부분 다 짐작할 수 있음에도 또 여기에 이런 에이전트들하고 협조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 내의 어떤 그 에이전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부에도 수많은 엘저 히스 같은 간첩이 있다. 네. 자, 그들을 나중에 역사는 반드시 정리할 거다. 근데 그런 간첩들이 이 수명을 다 채우고 엘저 히스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천생을 다하고. 천운을 다하고 죽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명수 변호사님 모시고요.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간첩 엘저 히스에 대해서 한국의 최근의 친북 주사파가 날뛰는 현실과 비추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